반갑습니다. 처음에 서울대학교에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첫 만남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내가 첫 만났을 때 기억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대화 속에서 언제 나를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김근태 의장의 말씀을 듣고 금방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1965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0시간 단식을 서울 법대 그 계단 강의실이라고 구강의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어요, 우리가. 서울 법대생 운동권 하는 애들 한 100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250명, 한 3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거 굉장히 좁은데 바글바글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굉장히 넓은 강당 역할을 했던 계단기실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 현장에 마지막 하는 날 현장에 있었대요. 다만 왜 거기 상대생이 법대생 단식하는 데 왔냐? 간단히 얘기하면 조영래라고 그러는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아주 가까웠고 운동권에 내가 난 김근태 만나기 전에 조영래를 만났으니까. 근데 그 또 제일 가까웠던 고등학교 3인방 중에 하나래요. 그런 인연이 있는 줄 나중에 알았지. 그때는 몰랐거든요. 어쨌거나 나는 조영래하고 같은,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마지막 데모할 때도 조영래는 우리 집에서 내가 하숙방인데 제 하숙방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리방이라고 이제 선언문 만들고 서로 이제 내가 만들면 자기가 긁고 지가 만들면 내가 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동권 그 선언문을 만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영래 때문에 온 건지 상대생을 데리고 갔거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그래갖고 그냥 딱 깔아앉았는데 그 속에서 최초로 이제 한일 회담 비준 반대라는 데모로 이제 압축이 된 운동이 서울법대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물리대는 다 구속됐으니까. 그때 마침 내가 2학년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이 그냥 괜히 있다가 앞장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테마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 반일도 반일이지만 반미적 분위기도 약간 섞어진 그런 게 운동권의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법대가 주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생에 그 양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참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서울 상대생을 데리고 이제 우리 법대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나를 본 거예요, 이제.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 그 혈서 쓰셨을 때 상황이랑 가장 먼저 혈서를 쓰셨다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때 이제 마지막 거의 우리가 예감컨대 반대운동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어쩔 수 없는 세리머니고 결국은 비준될 거다라는 것이 예견이 됐을 때예요. 그 과정 속에서 뭐 함석헌 선생, 장준하 선생, 그 당시에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이 와서 연설도 하시고 근데 벌써 한 20일쯤 되니까 많은 사람이 반수 이상이 실려갔어요. 저 병원으로.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단식이. 실제로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물만 마셨는데 나중에 다 픽픽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 서울법대 운동권에 대부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영희 교수고 하나는 이엽 의원이었어요. 두 분이 이제 끌고 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다가 마지막 선언문을 낭독하자. 이렇게 해서 누가 쓰냐. 그래서 서로가 이제 누가 쓰라 이러다가 일단 이제 내가 썼고 이엽 선배가 또 썼어요. 그런데 투표하니까 내 걸로 채택이 됐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읽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썼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선언을 이제 하는데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찍었어요, 음원이. 그래서 내가 읽고 그리고 바로 단지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요 손이 지금도 아주 애매해.
이게 해가지고 뭘 썼나도 잘 기억을 안 나는데 민족 주체성 확립 이렇게 썼어요. 이왕이면 두 자를 쓸 거니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고 쓰려니까 아니 생각보다 피가 활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낑낑대면서 썼는데 요때 한 200명이 한꺼번에 썼어요. 혈서를. 그 당시에 거기 나와 있던 나중에. 그래서 난 그걸 뒤져보면 김근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날 있었으면 안 쓸 수가 없었거든. 다 했거든 누구든지. 어쨌거나 그때 그날 현장에서 나를 봤다고 내가 하는 어조나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니까. 김근태가. 그 나중에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김근태? 한참 뒤야. 한참 뒤에 좀 허심탄회하게 됐을 때. 왜냐면 그 전에도 많이 만났거든. 어쨌거나 열정을 가지고 와서 했고 그럴 때 내가 서점을 하니까 이제 낭인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제일 진하게 만났어요. 와서 이렇게 선배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책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보는 거야. 응? 그럼 나는 모르고 있다가 나도 이제 뭐 책 팔기 바쁘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 숙문당이라는 책방에 뒤쪽 골목에 서울 식당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 5,000원짜리 이제 밥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그러면 또 말도 많이 안 해. 그냥 조용하게 먹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다 통하잖아요 마음이. 그런 추억이 있고 그 당시 또 뭐 옛날에 날 만났다고 무슨 그때 조영래가 우연히 나오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방 하시던 때가 몇 년도세요? 내가 10년을 목표로 73년도에 문을 열었거든요. 책방을. 그래서 박정희 죽던 날 79년 10월 26일까지 내가 했어요. 박정희 죽던 날부터 나는 이제 사람이 달라지더니 눈이 동그래지고 우리 마누라 얘기를 들으면 미친다는 것들하는 거예요. 그 진짜 미쳤어요. 김영삼이도 만나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제 나는 그때 그저 감상적 민족주의자였거든요.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양반이 모범 답안을 쫙 설명을 하시더라고. 내가 일개 정치 지망생에 불과한 사람 앞에 두고 그냥 그 통일이 어떻게 진짜 통일이 목적이 아니고 평화가 목적이다라는 점진적 통일론. 그래서 3단계 통일론이라고 유명한 통일론을 갈팔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몰랐던 대목에서 확 물리 같으면서 야, 이 맞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냥 그날 승복을 해서 그날 무릎 꿇었어, 나.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난 김대중 대통령이 뭐 잘못됐다든가 뭐 이런 말을 못했어, 나. 그냥 쭉 그냥 오늘 때까지. 난 GT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예. 왜냐하면 GT도 여러 번 나한테 고백했거든요. 예. 100% 무슨 나 같은 스타일은 못 되잖아요. GT는 늘 고뇌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이게 진짜 옳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뭐 타고났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러나 그 길밖에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그 비판적 지지라고 그러는데 앞장섰잖아요. 김근태가 김대중의 길을 맺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라도 늘 얘기할 게 잊어서는 안 돼. 김대중의 오늘 있기까지는 그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방향이 많이 흐트러졌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 딱 주대 있게 잡았고 우리 지키느라고 DJ가 무척 했었어요. 사실. 정치 입문하셨을 때 그 의장님께서 먼저 입문하시고 김 교수님 나중에 정치는 그렇죠, 사실. 네. 그렇지만 그분은 그냥 민주화 과정에서의 자기가 할 일을 꾸준하게 했죠. 하루도 쉰 적이 없죠. 근데 일관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난 존경해요. 정치 입문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DJ가 강권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 판단은 난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안 했으면 무척 안이 됐을 거예요. 제야 시민운동의 대부. 이거는 지금도 난 아쉬운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나갔어야 되고 정통성을 확보한 대통령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마지막에. 난 막판에 그 주장을 많이 했어요. 본인한테도 정신 차리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당신이 시작했던 때의 그 심정으로 대통령이 꼭 해야 된다고. 근데 헷갈리더라고. 다만 김대중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다 법통, 적통, 민주화 세력의 마지막 정점인 대통령을 시키려고 두 분들 마음속에 있었다. 이건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두 분 곁에 내가 있어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단을 하시는데 내가 많은 도움을 주려고 나는 노력했거든. 그러니까 김근태가 돼야 된다. 이래야 역사가 바로 된다. 그게 맞다. 옳다. 적통, 법통. 법통보다는 더 중요한 게 정통성이에요. 그럼 민주개혁 세력이 언젠가는 집권을 했다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김근태를 뺀 역사는 한 건 뭐 또 이게 공중공중 뛰어가면 이건 안 된다. 이게. 예, 이런 생각을 난 했다고. 그래도 어쨌거나 야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민주개혁 세력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11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했던 민주개혁연대도 그런 취지예요. 똑같아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때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건데 아예 그땐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된 거지. 진보개혁 모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때 김 선생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 모임을 같이 결성을 하자. 난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근태가. 민주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대로 모여보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 취지에는 나하고 김근태 의장하고는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연이 모여진 거예요. 진짜는 GT를 위해서 다 뭉치자라는 거의 의미라고 당시 좀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모임 결성했을 때. 아니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냥 그건 하나예요. 그냥 진보,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역사 의식이 있고 시대를 보는 정신을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 진보, 개혁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 그게 야당의 살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니까. 결성되고 나서 이제 그해 김 선생님 몸이 좀 아프셨죠. 그래서 예, 그 그냥 유진했지만 구심점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엔 지리멸렬이 된 거죠. 예. 그때 만약에 정말 30대, 40대의 김근태가 부활하듯이 했다면, 건강만 있었다면 문제는 좀 달라졌죠. 역사가 달라졌죠. 정말 정통성 있는 역사가 된 거죠. 사실 정치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교류 활동 많이 하셨나요? 아유, 그냥 물론이죠. 내 때도 꼭 갔고요. 거기서 뭐 행사한다면 내가 꼭 갔고요. 무슨 여기 어디 야외에서 이렇게 모이는 무슨 행사에도 내가 갔어요. 가서 안 빠지고 갔어. 제가 오래만 갔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대신 또 내 행사도 안 빠지고 왔다고. 정치인 김근태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쉽고도 아쉽다는 게. 예.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를 목표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삶의 지표는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었을 거라고. 그는 이루었다고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러나 나는 무지무지하게 아쉬운 거예요. 역사의 한국 현세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걸로 봐서도 그런 캐리어를 가진 양반이 대통령이 돼야만 역사가 바로 쓰이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으니 자꾸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법통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통성을 놓친 거라고. 그게 그냥 단순한 그냥 그 실패가 아니야. 전체가 역사의 실패지. 그건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정치인 김근태는 너무 아쉬워요. 난 너무 아쉬워. 꼭 했어야 돼. 그래야 하루를 했어도 역사가 딱 바로잡히는 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인간 김근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봐요. 드물게 정치인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좀 야무진 사람인데 야멸차지 않다고. 따뜻한 사람이 있다. 그것도 드물어. 뜨거운 사람은 많지만 따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은 인간 그 자체로 성숙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하나도 흠집이 없어. 내가 많이 집에 데려다 줬어요. 회의 끝나면 내가 태우고 그 집 앞에 가. 그럼 거기서 내려. 근데 꼭 어디서 여기서 내려주세요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 바로 앞에서 내리면 딱 좋은데 왜 거기서 내리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걸 배려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집에 이렇게 안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뭐 자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근데 한 번도 안 빼고 여러 번 내가 데려줬어. 근데 맨 처음엔 그걸 굉장히 싫어해.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러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렸어. 그 내가 하는 걸 일테면 말만 안 했지 형 그러고 싶은 것 같아. 내 느낌에. 또 나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는 원래 확 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느꼈어. 어느 순간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인간적으로도 아주 성숙한 드문 인격이 완성됐달까? 그 따뜻한 그런 아마 아버지로서도 그랬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인간이 됐으니까 후배를 보는 눈, 자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말미암아 생겼던 많은 정치 후배들이 그 배신하던 과정,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느낀 거는 참 저 사람은 성숙됐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걸 지탄하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DJ가 평가하는 김근태나 노무현 대통령이 평가하는 김근태 이런 얘기 좀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다면 김근태에 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존경하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쉽게 못 다루는 그걸 느꼈다. 그거는 김근태의 개성이에요. 그리고 난 그건 장점이라고 생각해. 인간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은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큰 정치인이 아니에요. 근데 김근태는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시켜서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근태 정신에 대해서 좀 언제 만나도 스스럼 없었고 언제 만나도 다정했고 정다웠어요. 그런데 말은 역사가 있었고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 말에는 항상 시대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격발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조용한 말인데 연설을 잘해서가 아니고 조용한 말 속에 항상 깨우쳐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그건 아주 드문 그런 캐릭터예요. 그게 김근태의 힘이고 김근태 정신이에요. 요체예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 인간에 대한 신뢰. 그것은 누가 사람이 먼저다 이래서 사람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저절로 물론 그 휴머니즘이라 할까 인간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이 틀이 돼 있고 거기에서 생각하는 건 국민, 거기서 생각하는 건 민중.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DJ한테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김대중의 그 생각하는 국민은 중산층과 서민. 중산층과 서민 중에 서민은 노동자, 농민, 도시근로자, 도시영세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딱 규격화되어 있으니 그 생각의 근저는 김근태랑 뿌리가 똑같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그 민주주의 정신과 그 인권에 관한 그 영원한 사랑 이런 것 따위는 그거는 김근태 정신의 요체고 흔들리지 않은 한국 정치의 버팀목이에요.